연세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1과 성공적인 삶 1항 성공한 인물 들으십시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히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는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꿈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위기나 시련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나 시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느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와 시련이 어느새 기회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히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는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꿈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위기나 시련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나 시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느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와 시련이 어느새 기회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항 성공에 대한 가치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부와 명예, 지위나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행복과 이상의 시련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많은 걸 공유하게 될 테고, 그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이상은 나누는 삶입니다. 크고 거창하게 남을 도울 수는 없다 해도 가까운 이웃하고라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한다거나 먼 훗날 아이들이 선생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부와 명예, 지위나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행복과 이상의 실현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많은 걸 공유하게 될 테고, 그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이상은 나누는 삶입니다. 크고 거창하게 남을 도울 수는 없다 해도 가까운 이웃하고라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한다거나 먼 훗날 아이들이 선생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먼저 청소년들의 개괄적인 인생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인 50.2%가 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20.4%, 돈 12.3%, 친구 8.7%, 종교 2.7%, 학력 1.5%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에 대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66.4%로 부정적인 응답 33.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능력 발휘 33.2%, 적성 32.8%로 능력 발휘와 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그 외에 경제적 수입, 직업의 장래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결혼관과 가족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청소년들은 4명 중 1명꼴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선택 시 58.3%가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경제력, 외모, 직업 등을 꼽았습니다. 결혼 후 자녀는 평균 2.09명을 희망했고 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3.5%로 19.4%의 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66.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국가관에 대해서는 79.1%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54.9%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는 1,592명이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응답했고 세종대왕, 이순신, 빌 게이츠, 선생님, 헬렌 켈러, 유관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65.8%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18.3%, 박정희 대통령이 1.4%였습니다.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68.5%였으나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39.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인가라는 질문에는 51.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의 국가관에서 개인 지향적인 성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통일관 및 다문화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65.9%와 58.1%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76.9%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나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71.6%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6%만이 단일 민족이라고 응답, 혈통 중심의 단일 민족 의식이 청소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다문화 의식과 관련해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3%로 없다보다 다소 높았으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67.7%로 부정적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2과 더불어 사는 사회 1항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들으십시오. 오늘 공청회는 구민 여러분께 화장장 건립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계획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화장이 늘고 있지만 화장 시설과 납골 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 건립과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다 일찍부터 장래 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했던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구민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이용료의 부담도 줄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할 때 유해 물질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치를 주거 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공원형으로 건립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공청회는 구민 여러분께 화장장 건립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계획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화장이 늘고 있지만 화장 시설과 납골 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 건립과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다 일찍부터 장내 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했던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구민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이용료의 부담도 줄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각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치를 주거 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공원형으로 건립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경상남도 부산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 대상이 되어온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1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지역의 여러 사업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쓰레기 소각장 유치 지역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정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주민들을 소각장 경비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 지역에 도로 개설과 주민회관 설치 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마다 5억 원씩 10년간 50억 원을 지원한 한편 소각로의 열을 이용한 42도의 온수를 가정에 무료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지역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지역 가운데 먼저 3개소를 선택한 뒤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혐오시설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뽑는 방식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 등으로 혐오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항.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들으십시오. 정희 씨, 어제 특집 방송 기업 이윤 어디로 가나 보셨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기업들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벌인다고 들었어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직원을 교사로 파견하는 곳도 있고 무료 급식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더군요. 한 화장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비롯한 환경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고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물건이 품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별 차이가 없다면 역시 좋은 이미지의 회사 물건에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올려서 좋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따라하십시오. 정희 씨, 어제 특집 방송 기업 이윤 어디로 가나 보셨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기업들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벌인다고 들었어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직원을 교사로 파견하는 곳도 있고, 무료 급식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더군요. 한 화장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비롯한 환경 보전 사업을 펼치고 있고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물건이 품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별 차이가 없다면 역시 좋은 이미지의 회사 물건에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올려서 좋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3과 남성과 여성 1항 남성과 여성의 변화. 들으십시오. 어머니, 오늘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도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로구나. 우리 때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구나.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취업주부들에게는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회사에 나가야 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난 오히려 집안일 하랴, 회사에 나가랴, 늘 동분서주하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요즘에도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의 행복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니? 일단 취업하기로 했을 때는 적당히 다니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일하리라는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머니, 오늘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도 안 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로구나. 우리 때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구나.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취업주부들에게는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회사에 나가야 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난 오히려 집안일 하랴, 회사에 나가랴, 늘 동분서주하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요즘에도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의 행복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살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니? 일단 취업하기로 했을 때는 적당히 다니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일하리라는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이항 바람직한 성 역할. 들으십시오. 부장님, 저 이번에 1년간의 휴직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만한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아이를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엄마든 아빠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제 아내가 지금 일을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기로써니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내가 9세대라서 그런진 모르겠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 부장님께서 제게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아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꼭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저는 직장에서의 성공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나. 듣고 따라하십시오. 부장님, 저 이번에 1년간의 휴직 신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휴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이번에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만한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아이를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엄마든 아빠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제 아내가 지금 일을 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기로써니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내가 9세대라서 그런진 모르겠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 부장님께서 제게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아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꼭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저는 직장에서의 성공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나. 과제 1. 듣고 말하기.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전문직 여성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성 전업주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데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남성이 돈을 벌어오고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던 가부장적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것을 육아로 분류하고 초등학교 이상인 자녀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것을 가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이러한 육아나 가사활동을 전담하는 남성은 모두 15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육아나 가사활동을 하는 남성이 10만 6천명이었던 2003년과 견조 42.5%나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육아와 가사활동을 하는 여성은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하는 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 취업자 수는
3년 전에 비해 6.6% 늘어난 데 반해 남성 취업자 수는 3년 동안 3.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은 지난해 92만 명으로 3년 전보다 14만 명 정도 증가한 반면 전문직 남성은 같은 기간 약 10만 명만 늘어났습니다. 또한 여성이 고소득 풀타임 직장을 다니고 남성이 파트타임 직업을 가진 부부 중에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 감소와 전통적인 남녀 역할 변화, 여성 연상 커플의 증가 등으로 남자들의 가사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4과 바른 선택. 일항 선거와 투표. 들으십시오. TV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한다던데 민철 씨도 볼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정희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공공주택 보급 방안 등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렇지만 3번 후보는 공약만 좋다 뿐이지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기호 1번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 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염려가 돼요. 2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법한데 왜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라서 그럴까요? 혹시 민철 씨도 2번 후보가 여자라서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희 씨는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민철 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지연이나 학벌, 성별 등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국민들도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TV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한다던데 민철 씨도 볼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정희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공공주택 보급 방안 등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렇지만 3번 후보는 공약만 좋다 뿐이지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기호 1번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 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염려가 돼요.
이번 후보가 정당도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법한데 왜 지지율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라서 그럴까요? 혹시 민철 씨도 이번 후보가 여자라서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희 씨는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민철 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지연이나 학벌, 성별 등에 얽매여 본질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국민들도 잘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항 분단의 극복. 들으십시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에, 둘째, 대한민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신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북 간의 이질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의 목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철저히 받아내는 원리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지는군요.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오랜 조사와 연구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의 효과,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통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이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홍소영이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에, 둘째, 대한민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신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남북 간의 이질화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의 목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철저히 받아내는 원리 원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지는군요.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오랜 조사와 연구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통일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의 효과,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100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통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이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홍소영이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제 올림픽 개막 행사는 정말 성대하고 화려하더라. 각국 대표단이 깃발을 휘날리며 입장하는 장면도 아주 멋졌는데 너 봤어? 물론 봤지.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더군다나 전쟁 중이거나 분단된 나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은 너무 감격적이었어. 맞아. 하지만 개막식 후에 열린 축구 시합은
그전까지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었어. 선수들의 반칙도 그렇고 심판 판정도 편파적인 탓에 도저히 경기를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 누가 아니라니? 상대팀의 반칙은 다 눈 감아주고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이라도 좀 할라치면 금세 심판들이 달려오니 원. 나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지난 대회 때하고는 영 대조적이야. 육상 결승전 때 아슬아슬하게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비디오 판독 결과에 승복하여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2등을 했던 선수도 역시 금메달을 양보하면서 시상대에서까지도 서로 윗자리로 미는 모습은 정말 흐뭇했어. 그런 둘의 모습에 관중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랄 수 있지.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며, 그런 모습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의 모습 전부가 말이야. 네 말이 맞다. 이번 올림픽의 구호가 하나 되는 우리이니만큼 화합과 평화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를 지켜보자고. 이항 스포츠 정신. 들으십시오. 어제 올림픽 개막 행사는 정말 성대하고 화려하더라. 각국 대표단이 깃발을 휘날리며 입장하는 장면도 아주 멋졌는데. 너 봤어? 물론 봤지.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더군다나 전쟁 중이거나 분단된 나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은 너무 감격적이었어. 맞아. 하지만 개막식 후에 열린 축구 시합은 그전까지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었어. 선수들의 반칙도 그렇고 심판 판정도 편파적인 탓에 도저히 경기를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 누가 아니라니? 상대팀의 반칙은 다 눈 감아주고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이라도 좀 할라치면 금세 심판들이 달려오니 원. 나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지난 대회 때하고는 영 대조적이야. 육상 결승전 때 아슬아슬하게 그를 차지한 선수가 비디오 판독 결과에 승복하여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2등을 했던 선수도 역시 금메달을 양보하면서 시상대에서까지도 서로 윗자리로 미는 모습은 정말 흐뭇했어. 그런 둘의 모습에 관중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랄 수 있지.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며, 그런 모습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의 모습 전부가 말이야. 네 말이 맞다. 이번 올림픽의 구호가 하나 되는 우리이니만큼 화합과 평화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를 지켜보자고. 과제 1. 듣고 말하기. 박 선수가 지난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는 스포츠 과학도 큰 몫을 했다. 대표팀 감독은 운동 생리학을 전공한 박사와 함께 훈련의 전 과정에서 박 선수의 몸의 변화를 점검하는 스텝 테스트를 실시했다. 200m를 6분 주기로 7회 실시하고 각 회마다 맥박과 혈액을 채취했는데 횟수가 늘어날수록 운동량이 쌓이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을 제대로 해왔는지
지구력은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있고 향후 훈련 방향도 잡을 수 있다. 특히 박사가 개발한 스피드 측정기를 통해 좌우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을 받았는데 낚싯줄처럼 가는 줄을 몸에 매달고 수영을 하면서 좌우 호흡 시의 속도 변화를 측정해서 어느 쪽 균형이 흐트러졌는지를 파악했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후원사가 개발한 새 수영복도 기록 단축에 보탬이 됐는데 이 수영복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최첨단으로 만들어졌다. 물의 저항력을 최대한 줄여주고 부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을 잡아줘 물속에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영복의 효과다. 이 수영복이 출시되자마자 이를 입고 뛴 선수들이 줄줄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자 일부 수영인들은 기술적인 도핑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여기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다. 스포츠는 단지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과학에 의존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맞서 단호하게 과학의 의존을 거부한 선수가 있다. 1990년대 수영계를 지배한 러시아의 포포프이다. 전신 수영복이 올림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드니 대회 때 포포프는 전통적인 삼각 수영복을 고집했다. 그리고 그는 전신 수영복에 의존하는 것은 정직한 스포츠맨십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메달은 놓쳤지만 그의 원칙과 소신은 금메달 이상의 인상을 남겼다. 지금도 전신 수영복을 과학적인 약물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올림픽 도핑 테스트는 약물 복용에 대해선 이잡듯 철저하다.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 메달을 박탈당한 선수도 있는데 전신 수영복을 입고 기록을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이제는 스포츠와 과학이 만나는 적정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어휴, 힘들다. 좀 쉬자. 너도 물 좀 마실래? 너 정말 운동 부족이구나. 자, 이 스포츠 음료 마셔.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안 돼. 운동 중에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스포츠 과학 전공자 티를 내는구나. 그건 그렇고 이 운동화 어때? 이래봬도 이게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신었다던 바로 그 제품이야. 무게도 가볍고 땀도 안 나서 참 좋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얼마 전에 93g짜리 초경량 육상화가 개발됐다더라? 신발을 신고 있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라는데 실의 강도는 보통 실의 수천 배이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히 방지한대. 우와, 대단하다.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신발 몇 그램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겠네. 그게 바로 스포츠 과학의 산물이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선수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어. 또 현지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해지게끔 심리 훈련도 하고 있을 정도라고. 반세기 전만 해도 맨발의 마라토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젠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선수 하나 기르는 셈치고 내 전공을 활용해서 내 운동 실력을 확 높여줄 수는 없겠니?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남들만큼이라도 뛰어야 하련만 10분도 못 뛰고 주저앉는 내게는 모든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듯 싶구나. 스포츠 과학도 선수의 선천적인 체력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란다. 제5과 스포츠 1항 스포츠 과학. 들으십시오. 어휴, 힘들다. 좀 쉬자. 너도 물 좀 마실래? 너 정말 운동 부족이구나. 자, 이 스포츠 음료 마셔.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안 돼. 운동 중에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스포츠 과학 전공자 티를 내는구나. 그건 그렇고 이 운동화 어때? 이래봬도 이게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신었다던 바로 그 제품이야. 무게도 가볍고 땀도 안 나서 참 좋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얼마 전에 93g짜리 초경량 육상화가 개발됐다더라? 신발에 신고 있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라는데 실의 강도는 보통 실의 수천 배이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히 방지한대. 우와, 대단하다.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신발 몇 그램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겠네. 그게 바로 스포츠 과학의 산물이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선수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어. 또 현지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해지게끔 심리 훈련도 하고 있을 정도라고. 반세기 전만 해도 맨발의 마라토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젠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선수 하나 기르는 셈치고 내 전공을 활용해서 내 운동 실력을 확 높여줄 수는 없겠니?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남들만큼이라도 뛰어야 하련만. 뛰고 주저앉는 내게는 모든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듯 싶구나. 스포츠 과학도 선수의 선천적인 체력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란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오늘 드디어 반세기 만에 남북의 열차길이 뚫렸습니다. 이번 남북철도 시험 운행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님께서 이번 개통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우리가 남북의 분단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이 녹슨 기관차였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경의선은 56년 만에, 그리고 동해선은 57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북을 잇는 철도가 56년 만에 개통된 것에 대해서는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합쳐보니까 한 53km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들인 돈이 약 5,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추가로 2,40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그렇다면 아마 1km 달리는데 10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열차 시험 운행을 하자, 또 정기적으로 열차를 운행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다시 물자를 요구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남북 철도 개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정부는 북한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겠죠. 하지만 북한이 하나씩 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또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 대화는 사실상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철도 행사만 하더라도 약 6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무려 61회의 당국 간 회담이 있었고 거의 200일 동안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찻길이라는 것은 한번 열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3,600억 원 이상이 남쪽 지역에 철도를 놓는데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북쪽 지역에 들어간 것은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800억 원도 우리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1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야 있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산출된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오늘 철도 임시 개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바로 한국 경제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이 700조입니다. 1%만 달라져도 지금 말씀하신 10조에 가까운 7조의 국부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들인 돈의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